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인생 폈다고, 이제 끝났다고, 앞으로는 꽃길만 남았다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맑아서 오히려 낯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질수록 나는 웃는 법부터 잊어갔다. 나는 잘 차려입은 정장 안에서 어깨를 한 번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숨을 크게 쉬면 이 공간이 무너질까봐 조심스러웠다기보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들킬까봐 조심스러웠다. 신부는 우아했다. 웃는 각도도, 손을 흔드는 속도도, 하객을 바라보는 시선도 모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나는 그 옆에서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 하느라 온몸이 굳어 있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사랑이라고, 적어도 선택은 내가 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축하의 말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자꾸 떠올랐다. 계약. 그 단어를 꺼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이 집안의 공기는 그 단어를 아주 능숙하게 숨기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진짜 결혼이 시작된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 결혼은 그 집의 식탁에서 시작됐다. 식탁은 길었고, 식기는 반짝였고, 음식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을 검사하는 완벽함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기 전부터 평가를 받았다. 어떤 말을 먼저 하는지, 어떤 눈으로 웃는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내가 사람인지 부품인지 확인하는 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내 과거를 물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무슨 집안인지, 성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하라기보다 성공의 출처가 그 집인지 내 것인지 따져 묻는 방식이었다. 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말이 끝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다. 고마움이 아니라 복종을 원한다는 표정이었다. 그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여긴 사랑이 아니라 질서이고 질서에는 늘 윗사람이 있다는 걸.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그들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조건을 내밀었다. 소리 높이지 않았다.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친절한 미소와 낮은 목소리로 내 인생의 문을 하나씩 잠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면 안 되는지, 어떤 말을 밖에서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과거는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는 포장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여기서는 선택이 권리가 아니라 허락이고, 허락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다는 걸.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잘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판정은 그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 내 성공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내 성공은 그 집안의 체면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었고, 도구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존재였다. 그날 밤, 신부는 내게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한 팀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랐다. 나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정함은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사람처럼 나를 괜찮게 만들려고 애쓰는 톤이었고, 그 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서웠다. 최소한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이제부터는 밖에서 말 조심해요. 당신은 우리 집사람이니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길게 이어질 수가 없었다. 그 집안에선 길게 말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었고, 위험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배웠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고,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내가 버리고 나온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던 사람이, 내가 지금은 네가 좀 걸려라는 말로 정리했던 사람이. 그때의 나는 몰랐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성공은 언젠가 성공이 먼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검사로 임용되고 나면 내 발로 서는 일만 남았다고,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믿었다. 처음엔 정말 그럴듯했다. 청사에 들어설 때 느껴지던 공기, 사건 기록을 넘길 때의 묵직함, 내 이름이 찍힌 결재선이 주는 긴장감. 그 모든 게 나는 이제 시작한다는 감각을 주었고, 그 감각 하나로 지난 7년을 다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칼을 쥔 사람이 아니라 칼날 위에 올라선 사람처럼 시작됐다. 나는 검사였지만 동시에 재벌가의 사위였고, 그 꼬리표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서 있어도 내 그림자를 비틀어 놓았다. 처음엔 그저 조언 같았다. 말은 짧게 해. 사람은 가려서 만나.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마. 나는 그 말을 도움이라고 착각했고, 그게 가족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조언이 반복될수록 그것은 줄이 되었고, 줄은 느슨한 듯 보이다가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순간 바로 당겨졌다. 어느 날부터 이상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까지, 청사 안에서보다 청사 밖에서 더 먼저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 나는 분명 기밀을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아는 거지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내 심장을 천천히 눌렀다. 검사는 기록을 믿는다. 그런데 그때부터 나는 기록보다 더 빠른 소문이 존재한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그리고 소문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었다. 소문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리한 모양으로 나를 깎아내렸다. 처음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축하한다. 잘 들어갔네. 이제 길이 훤하겠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농담이 반복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뀐다. 회의 자리에서 내가 의견을 내면 누군가는 내 말의 타당성을 보지 않고 내 배경을 봤다. 내가 수사 방향을 정리하면 누군가는 공정성보다 관계를 먼저 의심했다. 나는 더 원칙적으로 하려고 애썼다.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졌고, 필요 이상으로 기록을 꼼꼼히 남겼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도록 내 행동을 정돈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깔끔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말한다. 저렇게까지 하는 게 오히려 수상하지 않나.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여기선 내 실력으로만 평가받지 못한다는 걸. 내 실력은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실수만 내 것이 된다는 걸. 추락은 큰 사고로 시작되지 않았다. 작은 틈 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 틈은 절차라는 이름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사건 기록 하나가 내 책상에서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기록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 하나가 달라져 있었다. 누가 손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해 보이는 분위기였다. 그 다음엔 내가 관여하지 않은 보고서의 표현이 내 판단처럼 묶였다. 내가 승인한 적 없는 일정이 내 일정처럼 흘러갔다. 그렇게 아닌 것들이 쌓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검사는 남을 조사하는 사람이지만 그날부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 통화 기록을 떠올리고 내 만남을 되짚고 내가 했던 말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하며 혹시라도 틈이 있었는지 찾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무서웠다. 나는 아직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죄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엔 하나의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감찰. 감찰은 소문보다 느리지만 한 번 움직이면 소문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찢는다. 당신은 내가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방식대로 움직여. 나는 검사야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라 내 원칙으로 서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꺼낸 뒤 집안 공기가 잠깐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가라앉았다.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선을 그어주는 정적이었다. 그날 이후로 전화가 줄고 회의에서 내 순서가 뒤로 밀리고 내게 오던 정보가 내 앞에서 한 번 꺾여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게 친절하게 말했다. 요즘 바쁘지. 몸 챙겨. 그 친절이 위로가 아니라 절차처럼 들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다. 곧 통보가 있을 거란 걸. 나는 청사복도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버티고 있는 건 직업이 아니라 자리가 아닐까. 원칙이 아니라 허락이 아닐까. 그리고 허락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 감찰 통지가 도착하자 서류가 쌓이면서 사실이든 아니든 모양이 잡혔고 절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니 나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나는 청사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등 뒤에서 멈추는 걸 느꼈다. 대놓고 피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한 박자 늦게 인사했고 한 박자 빨리 자리를 정리했다. 그 미세한 속도가 쌓이자 나는 내 주변에서 공기가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설명할 기회는 있었지만 설명은 늘 늦었다. 내가 말하기 전에 결론이 먼저 돌아다녔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이유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더 꼼꼼하게 기록을 확인했고 더 정확하게 동선을 되짚었으며 더 단정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하지만 감찰 앞에서 단정함은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 단정함은 그저 절차를 견디는 사람의 생존 습관이 될 뿐이었다. 결국 나는 보직이라는 단어가 가진 잔인함을 배웠다. 보직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인사통보는 짧았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늘 짧게 말한다. 나는 한직으로 발령이 났고 내 책상 위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졌다. 사건 기록이 먼저 줄었고 연락이 줄었고 회의 초대가 줄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를 부르는 이유가 줄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했다. 조용하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공기 속의 결론이 이미 깔려있는 느낌이었다. 그 집은 원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품격이 아니라 통제였고 통제는 필요할 때만 사람을 살려둔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다. 끝까지 모른 척하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남아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다. 그리고 역할은 쓸모를 잃는 순간 바로 교체된다. 우리 이제 끝내자.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 결국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저 용도였네. 나는 짐을 정리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내 것이었던 게 얼마나 있었는지조차 애매했다. 고급 옷은 남았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넓은 집은 남았지만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식당 문이 열리고 봉투가 미끄러지고 그녀의 눈빛이 굳어가던 그 장면. 그때 나는 그 장면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을 지운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의 일부를 찢어내는 일이었다. 찢어낸 자리는 언젠가 다시 벌어지고 그 벌어진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나를 흔들었다. 나는 부끄러웠다. 감찰 때문이 아니라 한직 발령 때문이 아니라 이혼 통보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사람의 시간을 떠올리는 게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늦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핑계가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근황은 뜻밖의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들려왔다. 누군가가 일부러 전해준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놀리려고 만든 소문도 아니었다. 그냥 스치듯 들었다.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손님이 늘었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잠깐 멎었다. 복수를 했다면 나는 그나마 견딜 명분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녀가 나를 미워해주면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만큼 내 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미움에 살지 않았다. 그녀는 회복에 살았다. 자기 인생을 다시 붙잡고 자기 시간을 다시 자기에게 돌려주고 누가 쥐어준 가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하루를 쌓아 올렸다. 그 대비가 나를 가장 아프게 했다. 내 인생은 누군가의 허락을 잃자 무너졌는데 그녀의 인생은 누군가의 모욕을 겪고도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 하나의 삶이었다는 걸. 나는 그녀를 찾아가려 했다. 사과를 하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변명을 하려고, 그런 말들을 붙잡지 않으려고도 애썼다. 말을 잘하면 더 비겁해질 것 같았고, 말을 못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말 대신 발로 가보려 했다. 그녀가 있는 곳의 공기를 한 번이라도 마셔보고 내가 망가뜨린 시간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막상 그 길목에 서자 나는 내 발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다. 그 무게는 한직 발령의 무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정리했던 내 손의 무게였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불이 켜진 창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숨을 삼켰고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나는 결국 그녀가 있다는 곳까지 왔다. 사과를 하려고 했는지, 변명을 하려고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말하면 그 셋이 다 섞여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정리된 문장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내 선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다. 말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단순했다. 설명할수록 더 비겁해질 것 같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가 그대로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문 앞에서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곳에서 내가 버렸던 시간의 끝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기 전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봤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허둥대지 않았다. 손님에게 말하는 표정이 안정적이었고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존심이 꺾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던 그녀는 늘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버티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비슷해 보여도 눈빛이 다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여기 와서 얻으려던 게 무엇인지 더 또렷해졌다. 용서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확신을 직접 확인하려고 온 거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사과관은 받겠지만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담담하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한 번 울고 끝낸 사람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사람의 톤이었다. 나는 그 톤 앞에서 더 작아졌다. 소리 지르거나 따지거나 눈물을 보였으면 오히려 내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싸움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싸움은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녀는 이미 자기 삶 쪽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이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내가 잃은 건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함부로 정리했던 사람의 신뢰였고 신뢰는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더 아픈 건 그 신뢰가 사라진 이유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감찰은 절차였고 징계는 인사였고 보직은 자리였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다. 한직으로 가도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은
내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성공을 얻기 위해 사람을 버렸고 그 성공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성공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버리는 방식을 배운 순간부터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돌아가겠다는 말도 붙잡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흔들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속으로만 결론을 냈다. 사람을 버리고 얻은 성공은 언젠가 성공이 먼저 그 사람을 버린다. 사랑은 투자금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었다. 나는 돌아섰고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누가 이겼는지보다 누가 자기 삶을 되찾았는지가 더 분명한 결말이었다.